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다시는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마라. 찬바람이 몰아치는 겨울밤이었습니다. 계모 최 씨가 한 소녀를 대문 밖으로 내몰았어요. 17살 이화영이었습니다. 쾅! 대문이 닫혔습니다. 빗장 소리가 밤하늘에 울렸어요. 화영은 차가운 돌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뿐이었어요. 제발,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화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대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계모의 차가운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도둑질한 년이 변명은 내일 아침까지 여기 있으면 관가에 고발하겠다. 그날 밤 17살 소녀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 이거 봐요. 제가 수놓은 거예요. 15살 화영이가 자수 놓은 손수건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작은 바리마루를 경쾌하게 두드렸어요. 손수건에는 매화꽃이 섬세하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이정훈이 딸을 맞으며 웃었어요. 얼굴 가득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화영이가 이렇게 솜씨가 좋았구나. 정말 아름답다. 정말요? 과찬이세요, 아버지. 화영이가 수줍게 웃었어요. 햇살이 화영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반짝이는 눈, 볼에 살짝 번진 홍조, 행복한 소녀였어요. 2년 전 봄이었습니다. 경기도 수원 근처 양반가 담장 너머로는 버드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정원에는 목련꽃이 하얗게 피어있던 시절이었어요.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넘쳐났고 마당 가득 봄빛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이정훈은 50살이었습니다. 수원에서 작은 서당을 운영하는 선비였어요. 양반 신분이었지만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 하나 키우기엔 충분했어요. 화영아, 오늘 저녁엔 네가 좋아하는 잡채를 준비했단다. 유모 박씨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구수한 참기름 냄새가 마루까지 퍼졌어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유모. 화영이가 뛰어가 유모를 껴안았습니다. 유모는 화영이가 태어날 때부터 함께했어요. 어머니처럼 화영을 돌봤습니다. 화영의 친어머니는 화영이 5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이후 이정훈은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딸과 함께 조용히 살았어요. 아버지, 오늘 서당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저녁 식사 때 화영이 물었습니다. 밥을 뜨며 아버지를 보았어요. 아, 오늘 새로운 학동이 왔단다. 10살짜리 총명한 아이더구나. 그래요? 잘 가르치실 거죠? 물론이지. 아비가 가장 잘하는 일이 가르치는 일이니까. 이정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어요.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유모가 국을 더 떠주며 말했어요. 나리, 아가씨가 이제 혼이 날 나이가 되었는데요. 그러게 말이야. 벌써 우리 화영이가 이렇게 컸구나. 이정훈이 딸을 보았습니다. 화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버지. 하하, 부끄러워하는구나. 좋은 혼처를 찾아봐야겠어.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정답게 밥을 먹었어요. 창밖으로는 달빛이 은은하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달 후였습니다. 화영아, 아비가 너에게 할 말이 있구나. 어느 날 저녁 이정훈이 딸을 불렀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화영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비가 재혼을 하려고 한다. 순간
화영의 얼굴이 굳었어요. 재혼이요? 그래, 최 씨 부인이라고 하시는데 과부이시단다. 아들 하나가 있고. 화영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갑자기요? 우리 셋이서 잘 살고 있었잖아요. 화영아, 아비도 나이가 들었다. 너를 시집 보내고 나면 혼자 남게 될 텐데 전 시집 안 갈 거예요. 평생 아버지 모실 거예요. 화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정훈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그럴 순 없단다.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야지. 아비는 괜찮다. 하지만 이미 정했다. 다음 달에 혼례를 올린다. 화영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결정이었어요. 한 달 후, 최 씨가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인이었어요. 얼굴은 곱게 생겼지만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아들 민수도 함께 왔어요. 12살 소년이었습니다. 화영아, 어서 인사드려라. 이분이 너의 새 어머니시다. 화영은 마지못해 절을 했습니다. 예, 어머니. 최 씨가 화영을 내려다보았어요. 차갑게 훑어보는 시선이었습니다. 크구나. 벌써 혼이 날 나이로구나. 그 말투에는 따뜻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화영은 본능적으로 불안을 느꼈어요. 민수가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생각보다 집이 작네요. 쉬, 조용히 해라. 최 씨가 아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입꼬리에는 불만이 어려 있었어요. 그날 밤 유모가 화영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조심하세요. 저 부인 뭔가 심상치 않아요. 저도 느꼈어요. 유모 붕 무서운 눈빛이에요. 나리께서는 외로우셔서 그러신 거예요. 하지만 아가씨는 조심하셔야 해요. 화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계모는 들어왔고 악몽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어요. 최 씨는 화영에게 큰 관심이 없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화영아, 아비는 서당에 갔다. 오늘은 집안일을 도와라. 최 씨가 명령했습니다. 예, 어머니. 화영은 마당을 쓸었어요. 빨래를 했습니다. 점심을 준비했어요.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이정훈이 돌아왔어요. 화영아, 오늘 하루 어땠느냐? 괜찮았어요, 아버지. 화영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음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일어나거라.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자고 있어? 최 씨가 화영의 방문을 벌컥 열었어요.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았어요. 지금 몇 시인데요? 며느리 된 년이 이렇게 게을러서야 되겠느냐? 어서 일어나 밥을 지어라. 화영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아직 어두웠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어요. 해가 뜰 무렵 상을 차렸습니다. 이게 뭐냐? 국이 짜다. 최 씨가 얼굴을 찌푸렸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끓이겠습니다. 그냥 먹어. 대신 점심은 제대로 준비해라. 화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정훈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서당일로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왔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화영은 날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밥 짓기, 빨래, 청소, 바느질 쉴 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화영이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렸어요. 딸그랑 그릇이 깨졌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최 씨가 달려왔습니다. 손에 빗자루를 들고 있었어요. 빗자루가 화영의 등을 쳤습니다. 아, 조심성도 없는 년 그릇이 얼마나 귀한데. 휙 또 맞았습니다. 화영은 바닥에 쓰러졌어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조심해라. 또 이러면 가만 안 둔다. 최 씨는 빗자루를 던지고 갔습니다. 화영은 바닥에서 일어났어요. 등이 아팠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유모가 달려왔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유모 아파요. 이런, 등에 멍이 들었어요. 제가 약을 발라드릴게요. 유모는 화영을 방으로 데려갔어요. 옷을 벗기니 등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악한 년. 어떻게 이럴 수가. 유모, 아버지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아가씨, 아버지가 아시면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유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화영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화영의 얼굴은 야위었어요. 볼이 쏙 들어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자주 아팠어요. 최 씨의 학대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 방을 다시 청소해라. 먼지가 남아있다. 밥이 설익었다. 다시 지어라. 빨래가 깨끗하지 않다. 다시 해라. 끝없는 잔소리와 구박이었어요. 민수도 가담했습니다. 누나, 물 좀 가져와. 내 신발 어디 갔어? 찾아와. 이 옷 빨아놔. 12살 소년이 17살 화영을 하녀처럼 부렸어요. 어느 날 저녁 이정훈이 물었습니다. 화영아, 요즘 안색이 안 좋구나. 어디 아프냐? 아니에요, 아버지.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제일 중요하단다. 최 씨가 끼어들었어요. 날이 화영이가 게을러서 그래요. 제가 일을 시키면 제대로 하지를 않아요. 그런가? 네, 혼인도 못한 처녀가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시집을 가겠어요? 이정훈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화영아, 어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한다. 화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집안의 비녀가 사라졌습니다. 이정훈 돌아가신 부인의 유품이었어요. 은으로 만든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비녀가 어디 갔지? 이정훈이 찾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날이 큰일 났습니다. 최 씨가 소리쳤어요. 무슨 일이요? 화영이 방에서 비녀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이정훈이 달려갔습니다. 화영의 방에는 하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최 씨가 화영의 옷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옷 속에서 은비녀가 나왔어요. 화영아, 이게 무슨 짓이냐?
이정훈이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걸 거기에 넣지 않았어요. 화영이 울며 말했습니다. 그럼 누가 넣었단 말이냐? 누군가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변명 말거라. 증거가 여기 있지 않느냐. 이정훈은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화영을 믿고 싶었지만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방에서 나와 무릎 꿇어라. 아버지, 어서. 화영은 마당으로 끌려 나왔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이었어요. 오늘 밤까지 거기 있거라. 반성하도록. 이정훈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영은 마당에 무릎 꿇고 있었어요. 추웠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최 씨가 지나가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도둑질한 주제에. 민수도 비웃었어요. 누나, 부끄럽지도 않아? 유모가 몰래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이불이라도 덮으세요. 유모. 제가 뭘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유모는 울며 갔습니다. 화영은 밤새 무릎 꿇고 있었어요. 다리가 저렸습니다. 추위에 떨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최 씨는 화영을 더 괴롭혔어요.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하루 한 끼만 줬어요. 화영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불이야. 민수가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뛰어나왔습니다. 헛간에서 불이 났어요. 작은 불이었지만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하인들이 물을 길어 불을 껐어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날이 큰일 났습니다. 최 씨가 소리쳤어요. 무슨 일이요? 어젯밤 불이 화영이가 낸 것 같습니다. 뭐라고? 민수가 봤다고 합니다. 화영이가 헛간 근처에서 횃불을 들고 있었다고요. 이정훈이 화영을 불렀습니다. 화영아, 정말이냐? 아니에요. 저는 헛간에 가지도 않았어요. 민수야, 네가 봤느냐? 12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저는 똑똑히 봤어요. 누나가 헛간에서 나오는 걸요. 거짓말이에요. 저는 안 갔어요. 화영이 울부짖었습니다. 나리,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최 씨가 남편을 보았어요. 화영이를 이 집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저번에는 도둑질, 이번에는 방화, 다음엔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 딸인데. 나리,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이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이정훈은 고민했어요. 하지만 최 씨의 압박이 강했습니다. 화영아, 아버지,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정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을 하지 못했어요. 최 씨가 나섰습니다. 화영아, 집을 떠나거라. 뭐라고요? 오늘 밤까지 이 집에서 나가라.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아버지, 화영이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정훈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를 쫓아내시는 겁니까?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유모가 달려왔습니다. 나리, 아가씨를 쫓아내시면 안 됩니다. 유모, 물러가시오. 나리, 이것은 집안일이요. 유모는 상관하지 마시오. 유모는 울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화영은 자기 방으로 갔어요. 작은 보따리에 옷 몇 벌을 넣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화영이 보따리를 들고 대문 앞에 섰어요. 최 씨와 민수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냉소를 띤 얼굴이었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최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쾅! 대문이 닫혔어요. 화영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17살 소녀가 세상에 홀로 던져진 거예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이 없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17살 이화영은 집을 잃었습니다. 화영은 길을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며칠을 걸었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주막이 있었습니다. 저 일자리가 있을까요? 주막 주인을 찾아가 물었어요. 일자리? 뭘 할 수 있는데? 설거지, 청소,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주인은 화영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양반집 아가씨 같은데 어째서 일자리를 찾나? 사정이 있습니다. 좋아. 하루에 밥 세 끼 주고 잘곧 제공하지. 대신 열심히 일해야 해. 감사합니다. 화영은 주막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설거지를 했습니다. 방을 청소했어요. 손님들 시중을 들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참았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주막에 손님이 들어왔어요. 3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검은 도포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준수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주인장, 방 하나 주시오. 네, 나으리 이쪽으로 오십시오. 남자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화영이 저녁상을 날랐습니다. 여기 두겠습니다. 고맙소. 남자가 화영을 보았습니다. 순간 눈이 마주쳤어요. 화영은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화영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도둑이야, 도둑이야. 주막 주인이 소리쳤어요. 무슨 일이에요? 손님 방에서 돈주머니가 없어졌어? 화영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주인과 손님들이 화영을 의심하는 눈빛으로 보았어요. 네가 훔쳤지? 아니에요. 저는 안 했어요. 너 말고 누가 방에 들어갔어? 하지만 바로 그때 검은 도포를 입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잠깐, 모두가 그를 보았어요. 이 아이가 훔쳤다는 증거가 있어? 저 아이 말고는 방에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아이가 훔쳤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 않소?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 방을 수색해 보시오. 만약 돈주머니가 나온다면 제가 책임지겠소. 화영의 작은 방을 수색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없어졌는데. 주인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잃어버렸다던 돈주머니가 주인의 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주인이 잘못 둔 거였어요. 미안하구나. 내가 착각했나 보다. 주인이 화영에게 사과했습니다. 화영은 안도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또 도둑으로 몰릴 뻔했어요. 그날 저녁 검은 도포의 남자가 화영을 불렀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겠소? 네, 나으리. 둘은 주막마당에 앉았어요. 달빛이 밝았습니다. 어떻게 이곳에서 일하게 되었소? 남자가 물었습니다. 화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사정이 있어서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비슷합니다. 남자는 화영을 보았어요.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누명을 쓴 것은 아니오? 화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 결백한 사람의 눈빛이요. 화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내 이름은 강민준이요. 암행어사요. 화영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암행어사님이시라고요? 그렇소. 지금 이 지역을 순찰하고 있소. 당신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소. 처음부터 끝까지. 화영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모가 들어온 일, 학대받은 일, 누명 쓴 일, 쫓겨난 일. 강민주는 끝까지 들었어요. 그렇군요. 참 기구한 인생이요. 저는 그냥 살고 싶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당신 아버지는 어디 계시오? 수원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를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강민주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소. 네? 진실을 밝혀드리고 싶소. 당신이 무고하다는 것을. 화영은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그러실 건가요? 암행어사의 임무는 억울한 백성을 돕는 것이요, 당신을 돕겠소. 그날 밤 화영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강민주는 수원으로 갔어요. 몰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정훈의 집 주변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웃들, 하인들, 유모, 진실을 말해주시오. 강민준이 유모를 만났습니다. 나으리, 저는 두려워하지 마시오. 진실만 말하면 돼요. 유모는 울며 고백했어요. 아가씨는 무고합니다. 비녀는 최씨 마님이 몰래 아가씨 방에 숨긴 겁니다. 저는 봤어요. 정말이요? 네. 그리고 불도민수 도련님이 낸 겁니다. 제가 그날 밤 봤어요.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쫓겨날까봐. 유모는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강민주는 증거를 모았어요. 목격자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관가로 이정훈, 최씨, 민수를 불렀습니다. 내가 암행어사 강민준이다. 쾅! 마패를 내려쳤어요. 최씨와 민수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대가 암행어사라니. 최씨, 네 죄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고죄. 둘째, 학대죄. 셋째, 방화교사죄. 아닙니다. 저는 증인이 있다. 유모 박씨, 들어오시오. 유모가 들어와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이정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부인? 정말 그런 짓을 했단 말이오? 최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민수? 네가 불을 냈지? 12살 소녀는 떨고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가 시켜서. 정직하게 말해라. 네, 제가 불을 냈어요. 어머니가 누나를 쫓아내라고 해서. 이정훈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가 화영이를. 이정훈, 당신도 죄가 있소. 딸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소. 강민준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정훈은 바닥에 무릎 꿇었어요. 화영이를 불러오시오. 화영이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초췌했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아버지. 화영아. 이정훈이 딸에게 기어갔습니다. 용서해다오. 아비가 잘못했다. 너를 믿지 못해서, 너를 쫓아내서. 이정훈은 울었어요. 화영도 울었습니다. 아버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제발 용서해다오. 화영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미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잘못했어요.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해서. 두 사람은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강민준이 판결을 내렸어요. 최 씨는 유배 5년에 처한다. 민수는 어린이 관찰사 밑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라. 감사합니다, 어사또. 화영이 절을 했습니다. 당신은 억울함을 풀었소. 이제 당신 인생을 사시오. 하지만 강민준의 눈빛에는 다른 감정이 있었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화영은 이제 20살이 되었어요. 수원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는 가끔 만났지만 함께 살지는 않았어요. 대신 한양으로 갔어요. 바느질로 생계를 이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누군가 화영의 집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강민준이 서 있었어요. 나으리, 오랜만이오, 화영. 어떻게 여길 찾아왔소? 강민준은 웃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요.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았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소?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이군요. 강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화영, 나와 혼인하지 않겠소? 화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3년 전 주막에서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갔소. 하지만 저는 쫓겨난 딸이에요. 명예도 없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소. 나는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진실함을 사랑하오. 화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 같은 사람을 정말. 그렇소? 당신이 줬소? 화영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저도 나으리를 사모했습니다. 강민주는 화영의 손을 잡았어요. 그럼 내 부인이 되어주시겠어? 네네, 그해 가을. 두 사람은 혼인했습니다. 작은 혼례였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이정훈도 왔어요. 딸의 혼례를 축하했습니다. 화영아, 행복하거라. 고맙습니다, 아버지. 유모도 와서 울었어요. 아가씨, 정말 잘 됐어요.
계모 최 씨는 유배지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화영은 암행어사의 부인이 되었어요. 남편을 도우며 억울한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옷을 만들어줬어요. 아픈 이들을 돌봤습니다. 사람들은 화영을 칭송했어요. 어사또 부인은 정말 착하십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화영은 30살이 되었어요.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물었어요. 부인, 후회하지 않소? 그때 일들을? 화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배웠어요. 용서의 힘을요. 화영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계모를 미워했어요. 하지만 미움은 저를 더 아프게 했어요. 용서하니 제가 자유로워졌어요. 강민주는 부인을 꼭 껴안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요. 해가 졌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화영은 생각했습니다. 17살 그날 밤, 대문 밖으로 쫓겨났던 그 순간,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행복을 찾는 시작, 자신을 찾는 시작, 사랑을 만나는 시작. 화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때로는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